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오늘 징계위원회. 오늘 아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 반응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장관님, 징계위 공정성에 자꾸 거리 좀 이해주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받은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 요구되지 않아서 불어돼서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지금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지현 변호사님, 윤석열 검찰총장 이 징계위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불출석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윤 총장 측에서는 계속 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데 법에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는 징계 청구한 사람이 징계위를 다 만들어 놓고 회의에만 참석 안 하면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네. 내가 심의에 관여할 수 없으면 다른 징계위원장을 통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절차를 진행했어야 된다. 그런 취지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은 기일 통지 자체도 추미애 장관 명의로 갔다 그러고 보도를 보면은 한 외부위원이 사퇴를 해가지고는 새로 임명된 그 정한준 교수라는 분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분이 위원장직을 맡았다는 건데 그러면은 징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징계위 열기까지. 그럼 이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고 예. 또 하나는 기피 신청과 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불공정한 징계를 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그 대상자는 재판에서 빠져주세요. 심의에서 빠져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먼저 서칭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명단 자체를 아예 보고를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법무부에서, 징계위에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징계 사유가 이미 확정이 됐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는 그 양형에 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판사 사찰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반박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인데 그 감찰 기록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만 공개가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만일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해버리면은 이 징계위 자체의 어떤 적법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으니까는 고민 끝에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 법무부는 위원장이 정해지기 전까지 추 장관이 관련 역할을 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SBS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하지 않으면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더군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예, 이런 거잖아요. 부끄러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정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이런 의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예.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징계나 감찰 이 부분이 부당하다 하는 네. 부분들을 강조하는 의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윤 총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그러나 이제 이 얘기가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또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이건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의 본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누가 그럼 결정할까? 이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지만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먼저 내부위원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일단 이용구 법무부 차관 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검찰국장 등은 이미 내부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 측이 이들을 기피 신청했을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찰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네. 부분들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만약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했을 경우에 네.
공정한 심사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네네. 그러나 이제 기피 신청도 그 안에서 이제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네. 어떤 결정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윤 총장 입장에서 가능한 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무산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기피 신청해서 그 부분들을 좀 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 징계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이 결정하는 것 또한 역시 징계위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빼고 이제 나머지 위원들 가지고는 이제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3명 정도 지금 기피 신청을 할 거라고 점초지고는 있는데,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징계 사유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뭐 검찰하고 대립하고 있는 정권하고 대립하고 있는 탈원전 수사에 대해서 대리를 했다는 부분은 좀 이 사건 자체의 징계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판사 제보 문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직접 대검 감찰부에 제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서 가장 큰 이게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청구한 거나 마찬가지로 네. 좀 불공정한 징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내부 징계위원 저희가 알아봤는데 역시 외부 징계위원은 누가 참여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추 장관을 대신해서 이 징계위원장 맡을 사람 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정한중 교수 지난 8월에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법 통제는 더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 수사는 다 없애야 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공수처가 하는 그런 기소권하고 직접 수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은 공수처 검사해야 된다. 일반 검사는 없애야 된다. 장기적으로 검찰 개혁의 가장 저항 세력이 특수부하고 특수부 출신 검사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충분히 정관회의라는 이거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 네, 뭐 지금 보면 여권과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뭐 발언 하나긴 합니다만 그렇게 좀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재현 변호사님, 이 지금 외부위원으로 알려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두 사람 좀 어떤 인물이라고 합니까? 예, 정한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력을 찾아봤는데 이분이 예. 민변 출신 변호사라 그래요. 네.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과거사와 관련해가지고는 법무부 과거사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의 뭐 어떤 불공정성 여부를 다투기에는 뭐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거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보면은 아까 화면에서 저분이 그 국회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예. 윤석열 총장도 아니고 윤석열이가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면서 뭔가 본인의 내심의 의사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윤석열 총장이 국회 국감에 가가지고는 정치하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정치 참여를 가정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지금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가지고 다투는 건데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징계 사유 예, 6개 중에. 근데 저렇게 먼저 결론을 내린 사람을 가지고 징계에 참여하게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예. 나중에 무슨 정관예우의 틀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관예우의 틀하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이력을 보면 또 뭐가 있냐면은 작년 10월에 어느 언론사에다가 기고를 하면서 언론사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조국 수사와 관련해가지고는 별건 수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검찰은 공소 유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안 되고 법원은 이것을 발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그 논평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좀 합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수사 기록 다 본 거 아니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고 법원은 법원은 발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본인 소신의 결과라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분은 징계위원으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윤 총장 측에서 지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사람 안진 교수는 안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그 공천 심사 과정에 참석을 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공천위원으로서 참여를 한 게 그 민주당원이고 어떤 그 사람의
그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그런 거를 재단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민주당 쪽이랑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개혁이 과연 이 검찰개혁이 제대로 가는 방향인지에 관해서 여러 이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너무 편향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누가 결정할까 위원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징계위원회에서는 재판처럼 증인 신문도 이루어집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7명의 증인을 신청했잖아요, 교수님. 이 증인 신문 절차가 길어지면 오늘 안에 징계위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있다던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하루 안에 안 끝나면 시간 충분히 갖고 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물론 이 증인들 모두 다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이걸 시간을 너무 막 쫓겨서 오늘 끝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갖고 하게 되면 논란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윤 총장 측에서 여러 가지 증인들을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고 예컨대 뭐 이게 받아들일 만한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 모든 절차들을 잘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도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무부에서 무리하게 시간을 막 밀어붙여서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결정이 안 나면 내일까지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말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완벽하게 잘 끝나야 차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법무부도 그렇게 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다시피 7명의 신청된 증인 가운데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은 지금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고 보시다시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리고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아직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출석할지 참 관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류혁 감찰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발표 전에 1시간 반가량을 문제가 있다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류 감찰관이 이 징계에서 입을 어떻게 열지가 굉장히 향후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감찰 절차가 적법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사유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제대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감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징계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절차를 생략하고 내부에서 그냥 직급을 건너뛴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24일 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4시간 전에 류혁 감찰관이랑 박은정 검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회의를 할 때 그때 감찰 그 결과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그 징계 의견서 초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류혁 감찰관은 그 전까지는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윤 총장을 진짜 여기 대해서 직무 배제를 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한테 몇 시간 동안 설명을 했다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류혁 감찰관을 생략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면은 이거는 무슨 별동대 같이 적법한 절차를 적법한 시스템을 생략을 하고 오직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화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돼버리니까는 네. 류혁 감찰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정말 헌정사상 초유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 많은 관심이 있고 당연히 언론 큰 관심을 갖고 있겠죠. 최준문 교수님, 네. 언론학자시니까 제가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법무부가 이 징계위원회를 취재하려는 취재진들을 청사 출입을 당초 허용했다가 또 불가로 입장을 바꿨어요. 네. 아니 이런 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면 좀 언론 취재를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일단 언론 취재를 허용해야 되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자체가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그 비공개되는 장소에 들어가기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회의장 안으로는 못 그렇죠. 들어가겠죠. 못 들어가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청사 자체를 못 들어가게 하는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실에 앉아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준비하고 브리핑을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법무부에서는 아마 이제 위원들 심의하고 징계위원들이 불안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라든지 위원들과 접촉이 없을 수 있도록 막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나서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결정이 났는지는 브리핑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자들이 징계위원들을 접촉한다거나 아니면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언론 뭐 침해라든지 그렇게 저는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자체가 이게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위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뭐 이렇게 불안감을 갖게 하는 요소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이 층이 다른 곳에서 기다리면서 취재를 하고 아니면 이거를 그 브리핑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아예 원천 봉쇄한 것 자체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든 결과가 끝나고 나면 브리핑을 통해서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기자들이 또 보도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건물 자체 출입을 막은 것 자체는 좀 지나친 어떤 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논란 속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국정 수행평가, 긍정, 부정평가 수치가 나왔습니다. 먼저 전지현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취임 후 2주 연속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결과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본인은 뭐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 대선 후보 지지율하고 이게 좀 같이 가는 면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프상엔 나오지 않는데. 네, 계속 수치는 언급하지 마시고요. 예. 네. 수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대충 예. 추이는 아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지금 11월 말부터 지금 40% 이상은 가다가 4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시기는 추 장관의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직무 배제 명령이 있었던 그 한창 갈등이 심화될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그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 들끓던 민심이 그 갈등 딱 그 사건을 기화로 해가지고는 네. 확 번져가지고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그 징계위에서 처분을 해버리면 따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재량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민심은 이런 추 장관,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서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빠지고 있는 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이제 네.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추윤 갈등으로 얘기되어지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이런 갈등 요소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빠진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진보 진영의 지지층도 일정 부분 좀 지지를 철회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후에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가 이제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이 오늘 통과되게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서 지지율이 빠진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과정이 겪게 되면 보수 진영이야 그대로 이제 가겠지만 네, 네. 진보 진영의 일부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지지율이 일정 부분 반등할 기회는 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될 거냐는 추후에 이 징계위원회 결정의 내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지금 현재 추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지금 현재 추세로만 본다면 일정 부분 빠진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반등할 기회는 다음 주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법무부 징계위원회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